어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방역 지침 속에서도 간판불을 켜고 블라인드까지 치고 영업하는 업소가 있었고 또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광주의 노래 연습장 업주들 또 경남 거제 대중목욕탕이 자발적인 휴업에 들어간 모습하고는 대조적이죠. 모두가 고통스럽고 또 힘든 시간입니다. 대면 예배, 꼼수 영업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상이 정지되는 3단계 격상만큼은 좀 피해야죠.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속보 먼저 얘기 전해주시죠.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 청와대에서 오전에 근무하던 가운데 가벼운 열을 좀 느껴가지고 네네. 체온을 쟀더니 정상 체온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후 다시 측정했을 때는 정상 체온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최 수석을 귀가 조치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후에 원래는 이낙연 신임 대표 예방 일정도 있고 했는데요. 다 취소가 됐고 자택으로 돌아가 지금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디 뭐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정부가 원래는 예정대로 내일 치르겠다라고 했었던 네. 의사 국가고시 이게 이제 일주일 연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내일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달 8일로 연기가 네네. 됐습니다. 김관임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시험 준비를 해온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이게 시험을 그냥 막 연기를 하면은 뭐 네. 그분들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좀 판단이었는데, 지금 응시 취소자가 한 90%에 달하는 네.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결국 이제 의료 공백이 또 내년도에 우려가 됨에 그렇죠. 따라서 또 시험 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172명 중에서 2,823명, 그러니까 89% 정도가 네네. 원서 접수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냥 강행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공보이라든지 또 인턴이라든지 여기 수급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네네, 아마도 그럴 그걸 수밖에 없죠.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전공의들 파업 관련해서 주말에 재투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 게 이제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네. 재투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뭐 그렇게 처음 보도가 네. 됐는데요. 그런데 전공의들 모임인 대전협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에서도 뭐였냐면 그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네네. 했는데 그 중단하는 걸 찬성하는 게 과반이 안 나왔기 때문에 1차 투표가 통과가 안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파업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투표했는데 네네네. 그게 과반이 안 나와서 2차 투표를 강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전공의 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네네. 그게 아니라 이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어제 뭐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의료계와 뭐 정부 국회가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걸 정부와 보고, 이제 나온 네. 결과 협의를 보고 그렇습니다. 파업을 중단하냐 그거에 가는 것이다. 네, 중단하는지 했는데 그게 네. 과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밤샘 여러 토론을 한 다음에 2차 투표를 한 거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 파업을 중단하자. 거기에 대해 과반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파업을 이어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등이라고 소개한 어떤 전공의들이라는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다수가 타협한 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기 원했다라고 제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전협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치가 않은 누군지 이제 잘 몰라서 그리고 뭐 계정이 또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가려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정치권에 특히 통합당에서 중재에 나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네. 조금 잘 풀려야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뭐 정부와 이 의사협회 아니면 뭐 대전협 측이 어느 정도 좀 양보할 수 있는 선으로 좀 가야 이게 양측의 합의가 좀 이루어질 그렇죠. 텐데 이 지금은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정부의 정책이 좀 완전 철회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뭐 취소할 수는 없고 그냥 연기를 한 뒤에 한번 논의를 해보면 되지 않냐 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양측의 좀 접점이 잘 안 맞아지는 평행선이네요, 상황이긴 그냥. 하고요. 그리고 이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뭐 중재에 나섰는데 이 중재에 나섰던 것도 이 전공이나 전의분들이 조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근데 뭐 어차피 여당이 굉장히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한정희 위원장이 가서 강제로 이렇게 통과시키지는 않겠다. 이거는 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꼭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좀 믿을 수가 없었는지 어쨌든 법안을 철회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한정희 위원장은 뭐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뭐 본인이 어떻게 철회를 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도 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상당수가 지금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서 네.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뉴스도 아하.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보면 뭐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또 보라매 병원 소속 전공의 953명 가운데 895명, 그러니까 93.9%, 전임의의 281명 중 247명, 87.9%가 업무 중단과 사직서 제출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에 따라서 봉사 형태로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면서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뭐 코로나19 대응 병동, 재난 대응 중환자실, 서울대대학교 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의대생들도 이 국가 시험을 뭐 일주일 연기하긴 했지만 시험을 연기하더라도 뭐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는 네네.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대낙이라고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그게 뭐 실제 현실이 됐고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 전당대 자체 뭐 흥행이라든가 그렇죠. 관심 이런 게 적었고 특히 후보 주자들 뭐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됐습니다. 60% 넘게 득표를 했고 반면에 이 2등인 김부겸 후보가 20%대, 21%대에 머물렀고요. 반면에 박주민 후보는 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3.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박주민 후보가 뭐 어떻게 잘했으면은 2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부겸 후보 측은 좀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30% 정도 득표를 할 거라고 좀 예상했었는데 네. 좀 거기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오늘 이낙연 대표의 뭐 일정을 잠깐 좀 보면 자가격리를 하다가 오늘 정오에 격리가 풀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일이 됐네요. 네, 2주일이 그새 지났고요. 자택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야잔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심정이다.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뭐 책임감 이걸 얘기했고 그리고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묵념 후에 이 대표는 방명록에 영령들이여 국민의 고통을 굽어 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서라고 적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당대회 직후에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이낙연 네. 대표에게. 그래서 뭐 축하드린다. 이 대표가 정부에서 내각을 잘 이끌어줬는데 이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이 대표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 그리고 당선된 최고인들께도 축하 인사를 전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한테 이낙연 대표가 전화를 또 했습니다. 어허. 이것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전해드리면 취임 축하 인사를 나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하는 통합당의 쇄신에 동의한다. 도와드리겠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인사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잘하자라며 이 대표도 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표가 새로 뽑히면은 함께할 네. 사람들도 이제 좀 나오잖아요. 누구랑 네, 같이 할 그렇죠. 건지. 당직 인선이 시작이 네네. 되는데 바로 당직 인선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무총장에 박광원 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네. 이 정책위의장에는 한정혜 의원이 이름이 올렸고요. 그리고 대변인단에는 허영, 강선우, 신영대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은 이 당대표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한 명이 총 두 명을 임명이 돼 있어요. 네네. 한 명이 박홍백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그리고 또 한 명이 박성민 청년 대변인인데 이 박성민 지명자가 24살 여성입니다. 네네. 그래서 청년과 좀 젠더 문제에 좀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현재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는데 학교 수업과 최고위원직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네,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랑 임기를 같이 하거든요. 네네. 다른 최고위원들은 임기가 그냥 그렇죠. 원래대로 쭉 가는데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사퇴를 하면은 같이. 이 지명직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네, 오늘 네. 청와대에서 비서진 인사 단행을 했는데 네네. 배재정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네, 정무비서관이었던 원래 김광진 전 네. 의원이었나요? 네. 청년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청년비서관으로 갔고. 네, 이렇게 보직 이동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재정 전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 가지 뭐 소통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뭐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1년 5개월 동안 총리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1년 5개월이 짧은 기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총선에는 이번에 또 낙선했지만 장제원 의원의 벽에 가로막혀서 또 낙선을 했지만 다시 청와대로 오면서 정무비서관 자리가 총리 비서실장 자리보다는 급이 한 단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또 배재정 전 의원이 출마했던 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비서진 인사였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당청을 있습니다. 좀 잇는 역할을 네, 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네.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뭐. 네, 네. 뭐 이낙연 당대표 당선 후에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국회 구성 원칙이 다 허물어졌는데 민주당이 힘으로 깨부순 것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이렇게 이낙연 신임 대표에게 이제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을 좀 상임위원장? 원래대로 돌려달라 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취지 이후에 지켜왔던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지금 다 허물어졌다라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라 이렇게 말한 마당에 그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회 사법감시 특위라는 거를 설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검찰과 경찰, 뭐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지금 청와대에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리적 견제 차원에서라도 사법감시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새로운 뭐 당 대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원만하게 이제 또 국회가 시작하잖아요, 정기국회가. 네, 그렇죠. 네, 내일부터입니다. 네, 네. 내일부터 그래서 좀 원만하게 좀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통합당 세 당명이 나왔다고. 네. 네, 이거 정해진 거예요, 이걸로? 아닙니다.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그래요?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추인을 하고 상임정국위가 정국위를 열어서 다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총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반응이 안 좋았나 봐요. 반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라는 게 이 통합당이 공모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네네. 나온 단어입니다. 국민. 그래서 국민을 넣어서 했는데 뭐 국민도 있었고 위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위하다? 했는데 국민이 건배사 같은데 위하다 약간. 무난하다라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설명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새로운 당명을 좀 본 의원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은데 첫 번째로 볼 게 이게 진영을 초월해서 국민을 중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좌파 시민단체가 썼던 이름이다라며 한 삼선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게 뭐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2003년 설립한 정치단체 이름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건 붙여 쓰잖아요. 네네. 국민의 띄고 힘 이런 또 이름도 있었어요. 2012년 19대 총선 앞두고 김오일 전 의원이 창당했다가 한 달 만에 해산한 정당 이름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이름으로 느껴지죠. 해외 사례까지 있는데요. 브라질 중도좌파 성향의 선거연합, 뭐 우리말로 하면 국민의힘과 함께 이런 선거연합이 있었는데 네네. 이 정당 대표는 호세프 전 대통령이
이후 탄핵을 당했습니다. 불길하죠. 그래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민의당과 이름이 비슷하다. 그죠. 저도 국민의힘에 네. 들었을 때 국민의당과 함께 가는 당인가 이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추후에 어떤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게끔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안철수 그 대표의 테마주가 뭐 또 상승했다 올랐어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왜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해서 그러냐. 국민의당 출신이니까. 그렇군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영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시선, 그러니까 뭔가 맞추는, 뭔가 시그널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당에서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판 어떻게 보면 꼬집는 게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이 SNS에서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름 훔치기다. 17년 전 결성한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힘이 통합당에서 당면을 거론내는 것을 유감이고 불쾌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도 백기기 대왕 부결될 듯 이러면서 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최민희 전 의원 뭐 계속해서 뭐 비판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일 다시 의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하고 있대요. 통합당에서요. 어떻게 할지 봐야겠지만은 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안철수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이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별 반응 없나요? 민주당 말고 또 국민의당 측에서는. 정작 안철수 대표는 뭐 별로 비슷하지 않다라는 분위기인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세 글자가 같은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이 다르니까. 마지막에 한 글 차이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뭐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유사상명인지 아닌지 뭐 판단이 있을 텐데 뭐 언뜻 듣기로는 뭐 유사상명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안철수 대표는 한번 그것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됐잖아요. 그래서 도로 국민의당으로 간 거였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허가가 안 났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은 이렇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혹시 이제 당명이 이 양측의 통합을 좀 염두에 둔 거냐 뭐 네. 이런 거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이 안철수 대표는 뭐 부인을 했습니다. 뭐 그런 논리면 뭐 다른 국민자 들어간 당도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국방장관 지금 뭐 지난주에 교체가 있었고 오늘은 또 신임 합창의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또 이렇게 인사가 있으면은 어떤 포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어땠나요? 일단 뭐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네. 이제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이 내정이 됐는데 뭐 공군사관학교 32기 출신이고요. 합참의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좀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원인철 대장이 이 합동 작전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으로서 뭐 최적임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정통 장관하고 의장 후보자가 동시에 기용된 걸 보고 전작권 전환 추진 동력을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방장관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된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이 사실은 지금까지 육군 출신이 없었잖아요. 네. 처음 문재인 육군이었고 정부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걸 좀 맞추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서 만든 해설서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정부의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이번에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진화시킬 수 있을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임대차 보호법 시행된 지 딱 한 달 됐죠? 오늘로 딱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31일부터 개정된 임차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5%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관련된 내용의 변경사항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내용을 수용하는 데 상당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임차 시장의 거래가 서울 같은 경우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도가 달라진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8월 현재 6천 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달에 비해서는 거의 48%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도 변경이 아무래도 전월세 거래 감소나 시청자들의 혼선
그 수요자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 7, 8월 정도가 이사 시즌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9월에 또 새학기가 네. 시작되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 물론 장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전월세 이동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올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요번에 그 국토부하고 법무부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궁금증들 해설서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조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또 몇 번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기존 계약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검토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갱신된 임대 기간은 2년간 존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기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는 10월 1일에 임차 계약이 종료되시는 분이라면 네네. 1개월 전인 9월 1일 0시 전까지는 갱신을 음. 하실 경우에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아하. 통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계산을 해보면 8월 31일 오후 중에 뭐 전화라든지 문자 같은 걸 음. 통해서라도 갱신을 하겠다라는 요구를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부터는 그 사용하실 수 있는 행사 기간이 조금 더 달라지는데요. 개정된 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다시 변경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계약을 하시거나 갱신된 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전달을 하셔야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1개월 전이지만 이제 그게 지나면은 2개월 전으로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이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하겠다라는 경우, 이럴 경우는 임대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들이 적용해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정해져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위반하는 뭐 특약이라든가 이런 약정에 대해서 임차인이 뭐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안 하겠다라고 하셨다가 바꾼다거나 아니면 네. 특약을 쓰셨다 하더라도 1개월 전까지만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전달을 하시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갱신 청구권 권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일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까지는 안 한다 재계약 이렇게 말을 했다가 오늘 마음이 바뀌어서 저 계약하겠습니다 하면은 임대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번 임차법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 갱신 전 기한을 지켜서 네. 전달하시기만 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에 한해서는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2월 말이 넘어가게 되면은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12월 10일 기준으로 또 네. 조금 달라진 임차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종료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2개월 전까지 좀 더 앞당겨서 전달을 하셔야 갱신 청구권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두 약속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은 그러면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더 명확히 하시려면 뭐 내용 증명을 전달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용 증명까지. 아무래도 구두나 뭐 문자나 네. 전화 같은 것도 인정이 된다라는 해설서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방식을 쓰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인 측은 이제 좀 불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집세를 계약을 다시 할 때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그러면은 반대로 뭐 한 3% 정도가 아니라 3% 정도 주변이 올랐는데 5%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임차인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일단 해설서 내용으로는 5%가 상한으로 정해져 음.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5%를 올려달라고 해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뭐 적당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 동의가 없어도 절대 못 올리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도 또 같이 있어서 오. 사실 시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좀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선 그러면 협의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5%를 못 올리는가라는 질문들이 네.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설집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임차인하고 집주인이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라는 대원칙 하에 네. 집주인도 동의가 없더라도 증액을 청구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아무래도 상호 상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현재로서는 분쟁 조정이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협의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좀 아니라는 너무 내용이 자율적으로. 아닌가 싶은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히 원칙이나 기준이 좀 더 정해져야 시장의 혼선이나 실행상의 혼선이나 충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5% 인상을 요구를 했어. 이게 상한선이니까.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주변에 보니까 3%도 있고 한데 5% 너무 많지 않냐라고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냥 임대인이 그냥 5% 나는 하겠다 싫으면은 나가시든지요라고 한다면 물론 나에게 임차인이라면은 제가 제 임차인에게 뭐 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분쟁 조정 신청이 되고 뭐 양쪽에서 그거를 거절 사유를 내지 않는 한 분쟁 조정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증액 청구액이나 이런 게 결정돼서 이제 뭐 명령 하달이 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뭐 개수를 늘리기로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부족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확대라던가 이러한 일정이나 스텝들을 좀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좀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집주인하고 분쟁 조정 신청까지 가기가 좀 그렇죠. 조금 껄끄럽고 그냥 잘 무마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대체로 글쎄 뭐 임차인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임차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5% 이상 사실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재계약일 경우에 5%인 것이고. 맞나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임대인이 4년 동안 이제 재계약까지 해갖고 끝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또 4년 동안 어차피 뭐 5% 이상은 못 올리니까 좀 세게 부르자.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한선 적용 자체가 기존에 있는 계약에 이제 월세를 올리거나 임차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임차 계약을 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때는 이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소 4년 단위로 새로운 계약이 될 때마다 좀 뛸 가능성이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임차법 변경에 따른 뭐 전월세 매물 감소나 이런 변동과 함께 한 4년 단위로 가격 변동성이 너무 급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는 30평대 임대주택 공급, 뭐 고급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 사실은 월세가 좀 상당히 다른 주변의 주택보다 좀 싼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고급 임대주택
뭔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공사 재정도 괜찮을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지금 중산층 공공임대 고급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발언에서 나왔던 질 좋은 평생 임대주택을 늘려보자, 뭐 이런 데서, 중산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고급화된 공공임대 상품을 만들자, 뭐 이렇게 네.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원 같은 걸 늘려서 공공임대주택의 평수도 한 30평형대 수준으로 넓히고 거주기한의 제한도 없애고 소득기준 같은 것도 완화해서 중산층도 좀 끌어안자라는 얘기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야 기본적으로 이런 면적을 늘린 고급 공공임대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종전의 공공임대보다는 확실히 좀 질적으로 개선된 일반 아파트와 같은 상품이 좀 나와야 사실은 중산층들이 관심을 가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이제 뭐 브랜드라던가 자재 사용 관리 제도, 단위당 건축비 같은 공공임대 틀에 묶여있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이런 중산층 공공임대 상품으로 뭐 시프트라던가 뉴스테이 같은 상품들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공급을 하지는 못했었죠. 일시적으로 공급이 되다 중단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좀 장기 거주하는 고급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유나 이해 같은 것들이 있어야 좀 품질 개선한 공공임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좀 상품을 구상하는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을 좀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좋은 고급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중산층들이 관심을 뭐 별로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갖게 네. 되겠죠. 그렇죠. 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제가 질문을 이제 또 읽어보고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갱신을 안 한다고 했다 다시 갱신하겠다 마음을 바꿨는데 이미 매매해서 계약금을 받았다. 아니면 다른 거래에서 받은 거겠죠. 그럼 이거를 뭐 임차인이 물어주고 이럴 뭐 이유는 없는 것이죠. 현재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서 달라진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이미 임대한 계약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새로운 계약이 이번 달라진 법 시행 이후에 적용이 네. 된 거라면 종전 임차인이 권리 행사 주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인이 처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번에 공개된 해설서 뭐 어느 정도 임대차 시장 혼선을 좀 줄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기왕에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알아보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24시 편의점도 야식은 9시까지입니다. 왜요? 편의점 그냥 사서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지 않나? 그 앞에서 먹거나 그 네. 안에서 먹는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조치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렇군요. 네, 업계에 따르면 4대 편의점은 오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수도권 점포 내에서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아하. 점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기간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일주일간이죠. 네네. 이에 더해서 업계는 점포 밖에 이 파라솔 운영 제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배달이 되나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합니다. 배달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선택을 해서 아. 편의점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참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많이 변했어요. 예, 네. 한 업체는 이 편의점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일주일 전인 23일에서 24일 같은 시간대 대비해서 150% 정도 오.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많이 배달한 제품 치킨이었다고 하고요. 역시. 닭발, 막창,
뒤를 이었습니다. 아. 또 최근 들어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또 주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커피나 주류 또 많이 사가신다고 합니다. 이 매출이 10% 내외로 늘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버스도 9시 이후에는 조금 운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인데요. 서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이 20% 감축됩니다. 서울시가 이번 주를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해 시민들의 외출을 줄이고 빠른 귀가를 유도하는데요.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배차 간격은 평소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니까요. 네. 여유 있게 나가시고 되도록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줄면은 한 버스에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붐빌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맞습니다. 뭐, 네. 출퇴근 처음 이제 좀 걱정될 것 같은데 대신에 요즘 또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혼잡도가 어느 정도 상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멀어진 은행 다시 가까워질까입니다. 누구한테 멀어졌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멀어졌죠. 아. 은행들이. 그래서 이 고령자분들은 은행 가시기 조금 꺼려지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은행 가보면 어르신들이 좀 대기하시면서 많이 힘겨워 보입니다. 그런데 자 고령자가 고액 결제를 하면요. 네. 자녀 휴대폰에 어디서 얼마를 썼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는 신용카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보호자에게 자동 통보해주는 고령자 전용 카드도 여기에 나왔고 네. 이를 통해서 어르신의 보호자가 결제처를 확인하고 금융사기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입니다. 저 같으면은 저희 애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는 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네, 그러니까 다른데 이상한 사람들 붙어갖고 어르신들 네. 막 속여갖고 이런 건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금융 서비스가 요즘 다 비대면도 많고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예.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요. 요즘 금융사가 특판 상품을 온라인으로만 파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고령층은 특판 상품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가 온라인 특판 상품을 내면 비슷한 혜택을 주는 고령층 전용 오프라인 상품도 함께 내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층도 쉽게 쓸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앱을 만드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글씨 크기를 키우고요. 아, 고령층이 주로 쓰는 이 핵심 기능 위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요즘 은행 점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죠.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점포는 지점 폐쇄가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아, 은행의 점포를 없애려고 하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점 폐쇄 영향 평가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 피해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이 어르신들을 노리고 딱 이제 막 이거 사세요.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막 이런 경우도 좀 어떻게 좀 방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게 바로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금융보험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불안전 판매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하. 또 최근에도 어마어마한 또 피해가 있었던 네네. 사례도 있었고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고령층 다수가 연루된 불안전 판매가 터지면 금융사를 가중 제재하고 제재 수위 감면도 해주지 않기로 했고요. 또 복잡한 상품 설명은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정부는 앞으로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도 만들어서 고령자 착취로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막 아버님 이거 진짜 좋아요. 막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네, 박사님이 파시면은 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신뢰감이 이렇게 오나요? 네. 꼬시지 마세요. 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 걸려도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네. 해외에서 일하다 걸려도요. 네, 산업재해에 이제 적용되는 게 코로나19 감염된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하다 걸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오늘 나왔기 때문인데 아하. 오늘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근무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 파견 기관이나
해외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는데 코로나19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해외라서 지금 처음이라고 하신 거죠? 네. 해외에서 일하다가. 근데 그 전에 뭐 국내 케이스는 좀 있었잖아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적이. 그렇습니다. 첫 근로자가 네. 지난 3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구로구 콜센터 직원이었고요. 음. 현재까지 76건 정도가 이 산재로 인정됐는데 네. 여기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앞서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감염 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이 산재를 승인하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네. 개선한 바도 있고요. 또 이 경우에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요거 마지막 네 번째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네, 막혀버린 해외여행 비행기라도 타보자. 입니다. 비행기라도 타보자. 네. 뭐예요? 이거 예, 도대체? 요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네네.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체험 비행 프로그램이 잇따라 출시되고 체험 비행?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대만에서 또 한 신생 항공사가 아. 이렇게 지난 7일부터 운영을 네네. 했는데 국내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항공사가 네. 국내 처음으로 체험 비행에 나서는데요. 네네. 일단 교육 목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다음 달 10일부터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비행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남해안 상공을 거쳐서 제주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김해공항으로 오는 일정으로 비행기 아. 탑승을 합니다. 이 안에서는 기내 면세품이나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내식도 주는지 모르겠네. 기내식도 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